평생 바늘과 실만 알고 살아온 저를 하나뿐인 딸은 100억 유산 때문에 가짜 치매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하얀 지옥 고급 요양원에 갇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모두가 저를 정신 나간 노인이라 불렀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밤마다 뜨고 있는 이 뜨개질이 사실은 딸년의 모든 죄악을 기록하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복수의 설계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엄마의 소름 돋는 복수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 통쾌한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저희 시니어 극장의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사각. 내 손에서 두 개의 뜨개질 바늘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이 숨막히는 정막을 깨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정확히는 창밖의 네모난 하늘 조각을. 고급 요양원이라 불리는 이 하얀 감옥의 창문은 어른 주먹 하나 겨우 빠져나갈 만큼 좁았고 그 너머의 세상은 내 것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가장 잔인한 목소리의 주인. 내 딸 서유라였다. 우리 엄마 오늘도 예쁘게 뜨개질 하시네. 착하다. 유라는 마치 4살배기 아이를 대하듯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위선적인 손길이 내 정수리에 닿는 순간 나는 이빨을 꽉 깨물었다. 내 손에 쥔 뜨개질 바늘이 부러져라 힘이 들어갔고 손등 위로 파란 힘줄이 뱀처럼 기어 올라왔다. 유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캐시미어 목도리를 뜨고 있다며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웃어댔다. 하지만 나는 목도리를 뜨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매듭 하나는 내년의 거짓말이다. 이 매듭 하나는 내년의 위선이다. 나는 밤마다 그렇게 딸의 죄악을 한 코 한 코 핏빛 실타래에 새기고 있었다. 엄마 변호사님이랑 같이 왔어. 엄마 재산 내가 안전하게 관리해 주려면 필요한 서류가 좀 있대.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응? 유라가 내민 것은 내 평생이 담긴 100억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긴다는 증여 계약서였다. 나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침을 질질 흘렸다. 완벽한 치매 노인의 연기. 유라는 익숙하다는 듯이 내 입가를 닦아주며 내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 인주를 묻혔다. 그리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약서 위 문정이라는 이름 옆에 붉은 피 같은 도장을 찍었다. 꾹. 내 인생이 통째로 넘어가는 소리. 그 순간 내 귓가에는 불과 몇 달 전에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이 악마의 자장가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때의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다. 평생 바늘과 실에 미쳐 살아온 나를 사람들은 뜨개질 명인이라 불렀다. 내 이름으로 된 작은 공방과 서울 시내의 상가 몇 채는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다. 그리고 내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서유라가 있었다. 녀석은 언제나 내 자랑이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다니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딸. 나는 그런 딸을 위해서라면 내 심장이라도 꺼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도 유라는 퇴근길에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들고 공방에 들렀다.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녀석의 결혼 이야기를 나누었다. 녀석은 최근 아주 능력 있는 사업가와 교제 중이라고 했다. 나는 내심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평생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걱정 마.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한테도 곧 정식으로 인사시킬게. 며칠 후 유라는 남자친구와 함께 이 나라 최고의 신경과 의사라며 한 남자를 내게 소개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요즘 내가 부쩍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딸의 말을 듣고 간단한 검사를 해보자고 했다. 몇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단어를 외우게 하고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나는 아무 의심 없이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하지만 검사가 끝난 후 그의 표정은 심각해졌다. 그는 내 딸 유라와 남자친구를 앞에 앉혀놓고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진단을 내렸다. 어머님께서 초기 알츠하이머 즉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억이 더 사라지기 전에 재산 문제 같은 중요한 일들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라니. 청천벽력이었다. 물론 가끔 실이나 바늘을 어디 뒀는지 깜빡할 때도 있었지만 수백 가지의 복잡한 매듭 패턴을 단 하나도 잊어본 적 없는 나에게 치매라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옆에서 내 딸 유라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오열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어떡해요 안 돼요. 나는 딸의 그 처절한 울음 앞에서 의사의 진단을 의심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내가 내 딸에게 이런 끔찍한 짐을 지우게 되었구나.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딸은 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나를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 이 고급 요양원으로 데려왔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여기서 최고의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라고 속삭이며 내 손에서 공방 열쇠와 통장, 도장을 모두 가져갔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이 하얀 지옥에 갇혔다. 다시 현재. 유라와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 방을 나갔다. 철컥. 쇠문이 잠기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서늘하게 들렸다. 모든 것을 빼앗겼다. 이제 저들은 나를 이 독방에서 조용히 썩어가게 만들 것이다. 나는 천천히 뜨개질하던 것을 풀어헤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목도리가 아니었다. 각기 다른 색깔의 실, 각기 다른 모양의 매듭. 그것은 딸이 처음 의사를 데려온 날, 나를 이 요양원에 가둔 날, 그리고 오늘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바로 오늘까지. 딸년의 모든 거짓말과 악행을 나만의 방식으로 기록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매듭 일기였다. 멀쩡한 엄마를 가짜 치매 환자로 만들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딸.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엄마의 뜨개질이 자신의 모든 죄악을 기록하는 복수의 설계도였다는 것을. 과연 엄마는 이 소름 돋는 매듭 일기로 어떻게 딸의 숨통을 조여갈 것인가. 그 통쾌한 반격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그날 이후 나의 세상은 두 개로 나뉘었다. 낮에는 넋이 나간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의미 없는 뜨개질만 반복하는 치매 노인 문정희. 그리고 밤이 되면 그날 수집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복수의 매듭을 한 코 한 코 짜나가는 복수의 설계자 문정희. 나는 완벽한 배우가 되어야 했다. 내 딸 유라와 이 요양원의 원장 그리고 모든 간호사들의 눈을 속여야만 했다. 그들의 경계심이 풀어진 틈을 타 나는 그들의 모든 것을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내 손끝의 매듭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나는 일부러 식사 시간에 식판을 엎지르기도 하고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처음에는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간호사들도 나의 완벽한 연기 앞에서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이제 나를 손이 많이 가는 환자 정도로만 취급할 뿐 더 이상 위험인물로 생각하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내가 노린 것이었다. 그들의 경계심이 사라진 곳에서 진실의 싹은 트는 법이니까. 나는 매일 아침 원장실 앞 복도를 청소하는 시간을 자청했다. 멍하니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내 모든 신경은 원장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내 귀는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평생 실과 바늘의 미세한 소리를 구분하며 살아온 나의 청력은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예민했다. 나는 들었다. 원장이 내 딸 유라와 통화하며 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의논하는 그 탐욕스러운 목소리를. 유라 씨 상가 건물 하나는 벌써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싸게 넘기는 거라 수수료는 두둑하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하. 그의 기름진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모처럼 박혔다. 나는 그날 밤 내 매듭 일기에 새로운 매듭을 추가했다. 검은색 실로 뱀이 다리를 튼 모양의 매듭. 원장. 상가 매각. 수수료. 그 매듭은 훗날 그의 목을 조를 교수대가 될 것이었다. 내 딸 유라는 일주일에 한 번씩 효녀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값비싼 과일과 영양제를 사들고 와서는 간호사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꼭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 조금만 참고 기다려, 응?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결 사이사이에는 차가운 유리 조각이 박혀 있다는 것을.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유라는 그런 나를 보며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이제 이 노인네는 완전히 내 손아귀에 있구나 하는 만족감이 언뜻 비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가기 전 언제나처럼 내게 뜨개질할 털실 뭉치를 건넸다. 엄마 이거라도 하면서 심심하지 않게 지내. 예쁜 목도리 짜서 나중에 유라 목에 둘러줘야 해.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건네는 그 털실이 사실은 자신의 죄악을 기록하고 자신의 목을 조를 올가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녀가 준 털실을 받아들고 아이처럼 해맑게 웃어 보였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한 분노를 그녀는 평생 알지 못할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나를 유일하게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던 젊은 간마이너스 5사 민지 씨. 그녀는 다른 간호사들 몰래 내게 따뜻한 유자차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내 말동무가 되어 주기도 했다.
나는 그녀에게 치매 노인의 넋두리인 척 내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얼마나 뜨개질을 사랑했는지, 내 딸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리고 내게 매듭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매듭은 인연이란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하지만 잘못 묶인 매듭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민지 씨는 그저 내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다. 어느 날 밤 유라의 남자친구이자 이 모든 계략의 공범인 그놈이 원장과 함께 내 병실로 찾아왔다. 그들은 내가 깊이 잠든 줄 알고 내 머리맡에서 자신들의 다음 계획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저 노인네를 법적으로 완전한 금치산자로 만들어서 남은 100억대 땅까지 전부 처분하는 거야. 판사 앞에 가서 얼마나 불쌍하게 우는지가 관건이겠지. 걱정 마 유라야. 내가 다 준비해뒀어.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게임 끝이야. 나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내 안의 분노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았다. 그들이 나가고 난 뒤 나는 숨겨두었던 매듭 일기를 꺼내 붉은색 실로 거미줄이 얽힌 모양의 매듭을 짰다. 금치산자. 법원. 마지막 단계. 이제 시간이 없었다. 어떻게든 이 지옥에서 나가 이 매듭 일기를 세상에 알려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때 병실 문이 아주 조용히 다시 열렸다. 민지 씨였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내 침대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 들었어요. 원장님이랑 그 나쁜 놈들이 하는 이야기 사실은 저희 할머니도 저 사람들한테 똑같이 당하셨어요. 모든 걸 빼앗기고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그녀 역시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피해자였던 것이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결심한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지옥에서 제가 어머니를 나가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나는 보았다. 내 손에 들린 복수의 실타래가 그녀의 손에 들린 또 다른 실타래와 이어져 거대하고 단단한 동아줄이 되어가는 것을. 여왕 거미의 첫 번째 실이 마침내 지옥의 벽을 넘어 세상 밖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동맹을 얻게 된 주인공. 그녀는 과연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끔찍한 매듭 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딸의 마지막 배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녀의 소름 돋는 반격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숨막히는 다음 이야기. 그날 밤 민지의 눈물 젖은 고백은 제 잿더미가 된 심장에 다시 불을 지핀 기름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자와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악마에게 소중한 것을 잃고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뭉친 피보다 진한 자매이자 동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하얀 지옥에서의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넋이 나간 치매 노인을 연기했지만 제 눈은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병원의 모든 구조, CCTV의 사각지대,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그리고 원장이 매일 밤 자신의 사무실 금고에 무언가를 넣고 잠근다는 사실까지. 제 머릿속에는 이 지옥의 완벽한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민지는 몰래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촛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오직 속삭임만으로 복수의 계획을 짜나갔습니다. 그녀는 제게 원장과 내 딸 유라의 남자친구 그놈의 이름이 차승호라는 것과 그들이 매주 금요일 밤이면 병원 VIP룸에서 비밀스러운 파티를 연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파티에는 이 병원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높으신 양반들도 함께한다는 끔찍한 정보와 함께. 어머니 그놈들은 괴물이에요. 환자들의 연금을 빼돌리고 약을 팔아넘기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증거는 원장의 비밀 금고 안에 있을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 역시 이들의 탐욕에 희생된 수많은 너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역작, 저의 모든 분노와 슬픔이 담긴 매듭 일기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민지야, 이걸 세상 밖으로 꺼내다오. 그리고 내가 알려주는 변호사를 찾아가거라. 그분이라면 이 매듭의 의미를 풀어줄 게다. 그것은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발각된다면 저와 민지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듭 일기를 품에 숨기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금치산자 재판이 열리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작전명은 여왕 거미의 길.
결전의 날은 바로 그들이 비밀 파티를 여는 금요일 밤으로 정해졌습니다. 민지는 그날 밤 원장과 차승호 그리고 그들의 VIP 손님들이 마실 와인에 아주 소량의 수면제를 탔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지만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평소보다 더 깊이 잠들게 만들 정도의 양이었죠. 그리고 저는 모두가 잠든 가장 깊은 새벽, 민지가 미리 열어둔 병실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복도를 저는 그림자처럼 걸었습니다. 제 발소리는 수십 년간 뜨개질을 하며 다져진 제 집중력 덕분에 한 점의 소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원장실. 문은 민지가 미리 복제해둔 마스터키로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원장실 내부는 비싼 양주와 시가 냄새로 역겨웠습니다. 저는 곧장 거대한 그림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굳게 닫혀 있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서 민지가 알려준 정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장님은 지독한 나르시시스트예요. 모든 비밀번호는 자기 딸의 생일이나 병원 개원일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 병원 개원일. 실패. 두 번째 시도 원장 자신의 생일. 실패.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곧 경비원이 순찰을 돌 시간이었습니다. 딸 그래 딸. 저는 눈을 감고 과거 원장이 딸의 사진을 보며 흐뭇하게 웃던 그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 작게 적혀있던 날짜. 200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125. 철컥. 기적처럼 묵직한 세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고 안에는 민지의 말대로 이 병원의 모든 추악한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연금을 빼돌린 이중 장부, 약품 밀거래 내역, 그리고 제 딸 유라와 차승호가 저를 금치산자로 만들기 위해 의사들과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과 서류들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간 소형 카메라로 미친 듯이 찍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금고를 원래대로 닫아놓은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경비원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문틈으로 들어와 방 안을 뱀처럼 후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인생이 단 몇 초의 침묵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발각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주인공. 그녀는 과연 이 지옥의 심장부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세상의 진실을 폭로할 수 있을 것인가? 금치산자 재판일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딸의 마지막 배신이 그녀의 목을 조여온다. 그 숨막히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책상 및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 세상은 오직 두 가지 소리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하나는 내 심장이 귀 옆에서 북처럼 쿵쿵쿵 울리는 소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복도 저편에서 점점 더 가까워져 오는 경비원의 규칙적인 구둣발 소리. 그 소리는 마치 내 목숨을 재러 오는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 영혼을 옥죄어 왔다. 손전등 불빛이 뱀의 혀처럼 문틈 아래로 스며들어와 방 안을 후고 지나갔다. 나는 숨을 멈췄다. 폐가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단 한 올의 공기도 뱉어낼 수 없었다. 내 작은 숨소리 하나가 이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발소리가 바로 문 앞에서 멈췄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철컥.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 끝이다. 모든 것이 끝이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경비원은 그저 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 확인했을 뿐이었다. 그는 작게 하품을 한 번 하더니 다시 쿵쿵쿵 소리를 내며 복도 저편으로 멀어져 갔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나는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온몸에 힘이 풀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유령처럼 원장실을 빠져나왔다. 내 품속에는 이 하얀 지옥을 통째로 불태워버릴 수 있는 악마들의 모든 죄악이 담겨 있었다. 내 병실로 돌아왔을 때 민지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어머니 살아 돌아오셨군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고맙다 민지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시작도 못했을 게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우리는 같은 지옥을 건너온 동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내가 찍은 모든 증거 사진과 내 매듭 일기의 해석본을 오정혁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전송이 완료되는 띠링 마이너스 하는 작은 소리는 내게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처럼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지의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된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경외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해내셨군요. 이 증거들이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요. 이제 금치산자 재판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날 법정에서 모든 것을 뒤집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법정은 너무 좁았다. 내 딸 유라와 그 악마들이 받아야 할 심판은 차가운 법전의 문장 몇 줄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무너져 내려야만 했다. 그것이 내가 설계한 복수의 마지막 장이었다. 변호사님, 재판일에 맞춰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십시오. 장소는 법원 앞 가장 넓은 곳으로요. 그날 이후 재판일까지 남은 일주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다. 나는 여전히 완벽한 치매 노인을 연기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민지를 통해 딸 유라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받았다. 그녀는 이미 내 모든 재산을 손에 넣었다고 확신하며 남자친구 차승호와 함께 해외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듯 했다. 나는 밤마다 그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복수의 마지막 매듭을 짰다. 그것은 내 딸의 목에 감길 가장 질기고도 아름다운 교수대였다. 재판일 하루 전날 밤, 민지가 마지막으로 내 병실을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깨끗하게 다려진 검은색 정장 한 벌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이걸 정말 제가 가져다 드리면 될까요? 내일 법정에서 입으실 옷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나는 그 정장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내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단단하고 기품 있는 옷이었다. 나는 민지의 손을 잡고 작은 뜨개질 인형 하나를 쥐어주었다. 그녀의 할머니를 닮은 인형이었다. 민지야, 고맙다. 내일 이후로 너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게다. 이 할미가 내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마.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부디 이기셔야 합니다. 나는 그녀를 보며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마침내 밝아온 심판의 날.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과연 어머니는 딸이 준비한 마지막 법정에서 어떤 소름 돋는 반전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것인가? 가장 화려한 축제가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변하는 순간. 대망의 마지막 장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치산자 심판이 열리는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귓가에 들리는 시계 초침 소리처럼 찰칵 찰칵하고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졌죠. 내 딸 유라는 피고인석이 아닌 피해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검은색 원피스 차림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고 있었죠. 그녀의 옆에는 든든한 약혼자 행세를 하는 악마 차승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정에 선 효녀 딸과 그녀의 헌신적인 연인. 나는 피고인석에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입고 온 낡고 허름한 환자복. 아무렇게나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 나는 누가 봐도 판단 능력을 상실한 불쌍한 치매 노인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유라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준비된 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나의 심각한 정신 상태에 대해 유려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위조된 진단서, 요양원 간호사들의 거짓 증언, 그리고 유라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밤마다 헛것을 보고 소리를 지른다고 증언하는 영상까지. 모든 것이 나를 이 세상에서 법적으로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완벽한 각본이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점점 나를 동정하는 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피고 문정희 씨, 따님의 주장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안개처럼 몽롱한 내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딸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승리감에 취해 내게 아주 희미한 경멸의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내 품속에 숨겨두었던 수십 개의 털실 뭉치로 얽히고 설킨 거대한 매듭 덩어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덩어리의 첫 번째 매듭을 잡고 판사를 향해 내 인생에서 가장 또렷하고 가장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지금부터 제 딸년의 죄를 이 실타래로 한 매듭 한 매듭 풀어 보이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유라와 차승호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어머마. 말말을. 나는 그들의 경악을 무시하고 첫 번째 검은색 매듭을 풀며 그날의 기억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 12일. 내 딸 유라는 차승호와 함께 오원장이라는 자를 내게 데려왔다. 그리고 나는 초기 치매라는 거짓 진단을 받았다. 나는 이어서 두 번째 파란색 매듭을 풀었습니다. 10월 19일. 내 딸 유라는 나를 치료를 핑계로 이 요양원에 가두었다. 그날 내년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고 내년의 손길은 뱀의 혀였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매듭을 하나씩 풀어내며 그날의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그들이 나누었던 모든 대화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복원해냈습니다. 상가 계약, 재산 증여, 금치산자 계획, 나의 매듭 일기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기록한 지옥의 연대기였습니다. 유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거짓말. 우리 엄마는 치매야. 저건 다 망상이라고. 하지만 그때 법정의 문이 열리고 오정혁 변호사와 함께 요양원의 모든 비리 장부와 증거 영상을 든 민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법정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는 원장실 금고에서 내가 직접 촬영했던 모든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유라와 차승호 그리고 그들과 공모했던 모든 이들의 얼굴은 잿빛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사기 및 존속 감금,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철컥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내 길고 길었던 악몽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1년 후 대한민국 공예대전 시상식장. 올해의 장인 대상을 수상하기 위해 단상 위로 한 여인이 올랐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바로 나 문정희였습니다. 나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담담하게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바늘과 실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때로는 인연을 엮었고 때로는 제 목을 조르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가장 복잡하게 얽힌 매듭일수록 그것을 푸는 방법은 단 하나. 처음으로 돌아가 실의 첫머리를 찾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인간문화재 문정이라는 명패가 걸린 내 작업실 창문 너머로 나는 허름한 옷을 입고 시장 바닥에서 뜨개질한 목도리를 팔고 있는 내 딸 유라의 모습을 복잡한 표정으로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내 앞으로 국제적인 섬유 대기업 블랙스완에서 보낸 의문의 계약서 한 장이 배달되었습니다. 그 계약서의 발신인은 바로 차승호. 그놈의 아버지이자 과거 내 스승님의 모든 기술을 훔쳐 달아났던 바로 그 원수였습니다. 나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올의 실타래로 거대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린 어머니의 위대한 복수. 그리고 이대에 걸친 질긴 악연의 서막. 저희 시니어 극장의 이야기가 당신의 심장을 뛰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다음 전쟁을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는 또 다른 지옥의 문을 열기 위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